노란 명찰의 주먹은 정우성의 몸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지만 정우성은 이를 능숙하게 피해냈다. 노란 명찰의 주먹이 허공을 갈라내며 힘을 잃자 정우성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정우성의 오른발이 번개처럼 뻗어나갔다. 그의 다리는 강철처럼 단단했고 발끝에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이 실려 있었다. 그 발이 노란 명찰의 다리를 향해 날아들며 강력한 로우킥이 가해졌다. 그의 발과 노란 명찰의 다리가 충돌하는 순간 운동장 전체가 울릴 정도로 강력한 충격음이 퍼져나갔다. 그 충격은 흙바닥을 타고 퍼지며 마치 대지를 갈라놓는 듯한 진동을 일으켰다. 뼈가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공기를 찢고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노란 명찰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크게 휘청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고통이 어리며 입술이 단단히 다물렸다. 그러나 정우성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 순간을 포착하듯 빠르게 왼발을 들어 올렸다. 그의 몸이 회전하며 왼발이 반달처럼 그려지며 공중을 가르기 시작했다. 그의 발이 공기를 찢으며 노란 명찰의 턱을 향해 날아들었다. 정우성의 발이 노란 명찰의 턱에 정확히 꽂히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가 운동장을 휘감았다. 그 충격은 노란 명찰의 눈을 크게 뜨이게 했고 그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몸이 반쯤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의 신체가 공중에서 무너져 내리듯 뒤로 날아갔다. 그가 바닥에 거칠게 떨어지는 순간 땅이 움푹 패이며 흙먼지가 일순간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이 충격적인 장면에 숨을 멈췄다. 격렬한 충돌의 여파로 운동장은 고요한 정적에 휩싸였고 흙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공기는 여전히 그 긴장감 속에 무겁게 눌려 있었고 누구도 이 긴장감을 깨뜨릴 용기를 내지 못했다. 교도관의 목소리가 그 순간을 깨고 조용한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야야, 확인해봐, 괜찮아? 그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긴장이 가득 담겨 있었다. 수용동 봉사원은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흙바닥 위로 달려갔다. 그는 쓰러진 노란 명찰의 몸에 손을 대고 상태를 살피며 당황한 얼굴로 외쳤다. 안 되겠는데요. 의식이 없어요. 그 순간 운동장은 더 깊은 침묵에 잠겼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채 예기치 않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운동장의 공기는 아직도 그 충격적인 순간의 여파로 차갑고 날카롭게 팽팽해져 있었다. 12장,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동작은 여유롭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정우성의 손을 단단히 잡고 그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운동장의 공기는 한순간 조용해졌지만 곧이어 터져나온 수용자들의 열광적인 환호가 흙바닥 위로 메아리쳤다. 그 소리는 울림이 커지며 점점 더 강하게 퍼져나갔고 철조망 너머로 울려 퍼지며 넓은 하늘 아래까지 퍼졌다. 우와와와! 수용자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경외심이 엿보였고 눈앞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감동이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그들도 그 승리의 일부분이라도 참여한 듯 그들의 환호는 끝없이 이어졌다. 그들은 그 순간을 기억에 남기고자 외치고 또 외쳤다. 운동장은 마치 전쟁이 끝난 후의 전장처럼 황폐했지만 그 속에선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차올랐다. 철조망 너머로는 붉게 물든 하늘이 여전히 잔잔하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 하늘은 마치 이 순간을 축복하듯 부드럽게 물들어 있었다. 하늘과 땅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이 시간 정우성과 회장은 그 장엄한 풍경을 배경으로 서 있었다. 정말 잘 싸웠어 자네. 회장은 조용히 말하며 정우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스함과 함께 존경이 담겨 있었다. 얌전한 줄 알았더니 자네 속에 이런 야수가 숨어 있을 줄이야. 그 강단 정말 인상적이야. 회장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우성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새로운 기대와 함께 깊은 신뢰가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회장은 이어서 말했다. 앞으로도 이겨내야 할 싸움이 많을 거야. 이 순간을 기억하게. 자네가 얼마나 강한지, 자네가 어디까지 왔는지. 정우성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주변에 환호하는 수용자들에서 멀어져 점점 멀리 저물어가는 하늘을 향했다. 그가 서 있는 자리는 여전히 흙먼지로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가벼운 미소가 스며들었다. 13장.
칠공장 봉투공장은 마치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듯한 냉랭한 공간이었다. 넓고 삭막한 운동장 한쪽에 자리 잡은 이곳은 그 자체로 한 줄기 빛도 들어올 틈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천장에는 낡고 녹슨 철제 구조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거대한 창고 같은 공간 안에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깔려 있었다. 그 위를 밟을 때마다 발끝으로 전해지는 싸늘함은 마치 이곳의 모든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듯했다. 창문은 그리 높지 않은 곳에 나란히 달려 있었지만 바깥의 희미한 빛이 겨우 스며들어올 뿐이었다. 그 희미한 빛마저도 오래된 창틀에 막혀 겨우 바닥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공장 내부를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로 물들였다. 그 속에서 수용자들은 70여 명이나 되었지만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묵묵히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피로와 무기력함에 물들어 있었다. 이곳에서는 그 어떤 대화나 소음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래된 기계 소리와 종이 냄새만이 이 차가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정우성은 두꺼운 철문을 지나 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가 입구를 넘어서자마자 무거운 공기가 그의 몸을 감싸 안았다. 마치 이곳의 공기가 그를 더 깊숙이 밀어 넣으려는 듯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느끼며 천천히 공장 내부를 둘러보았다. 공장은 흡사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으며 수용자들은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듯한 무표정한 얼굴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정우성은 자신의 지정된 자리로 천천히 걸어가 자리에 앉았다. 그는 손끝으로 종이를 만지며 봉투 작업을 시작했지만 그의 눈은 끊임없이 공장의 정형을 가로질렀다. 이곳에서 어떤 신호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길 바랐지만 공장은 마치 숨조차 멈춘 듯 정적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그 차운 고요함 속에서 정우성의 심장은 무겁게 뛰고 있었다. 공장의 낡은 기계들이 내뱉는 소음은 점점 더 무겁게 들려왔고 그 소리 속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정우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 불길한 조짐을 경계했다. 연례장, 운동 시간이었다. 태양은 무자비하게 내리쬐었고 칠공장의 수용자들은 그 빛 속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몸을 풀고 있었다. 정우성은 그들 사이에서 쉽게 눈에 띄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단단한 체격은 다른 수용자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야, 너 야수라며? 한 무리가 그의 주위로 몰려들며 소리쳤다. 발차기 2방에 미친 개를 보냈다고? 그 미친 개를 2방에? 정말 대단한데 그 사건 이후 바로 회장님 눈에 들었다며? 정우성은 순간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 무리 중 유독 눈에 띄는 한 명이 있었다. 중년의 사내로 그의 가슴에는 봉사원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다. 그가 앞으로 나와 정우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반갑네. 나는 70 반장 김우식이야.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께 자네 이야기를 들었네. 자네 여기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물건이 들어왔다고 회장님이 칭찬이 자자하더군.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정우성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김우식 반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넌지시 말했다. 좀 걸을까? 그는 운동장 한 구석을 손짓으로 가리켰다. 정우성은 그의 손짓을 따라 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은 운동장의 한쪽 끝으로 향했다. 그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운동장의 열기는 점점 더 강해졌다. 궁금한 게 많을 텐데 물어보게. 김우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우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면 됩니까? 대회는 언제부터 참가할 수 있나요? 김우식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자네가 초범이라 그럴 줄 알았네. 여기는 지옥교도소야. 만만한 곳이 아니지. 대회는 특별한 일정이 없어. 그때그때 대회가 주최되지. 하지만 자네, 선수로 등록하려면 입회비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겠지. 정우성은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물었다. 입회비라뇨? 김우식은 큰 소리로 웃으며 대답했다. 매달 50만 원이야. 그게 규칙이네. 그리고 하나 더, 회장님이 자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더군. 이제 자네의 진짜 시험이 시작될 시간이야. 김우식은 그 말과 함께 정우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덧붙였다. 아, 그리고 자네, 혹시 이곳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잘 들어두게. 이곳에는 우리끼리만 아는 규칙이 있지. 그 규칙을 어기면 아무리 뛰어난 무공이라도 소용없다는 것. 여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지옥이니까.
김우식의 말은 겉으로는 가볍게 들렸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었다. 정우성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이곳에서의 규칙은 오직 하나, 강해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15장. 정우성은 낯선 방 안에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새로 배정된 거실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비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바닥의 먼지와 함께 춤추듯 떠다녔다. 이곳은 7공장의 다른 수용자 3명과 함께 생활하게 될 공간이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낡은 초침 소리를 내며 방 안의 정막을 더욱 강조했다. 방 안에는 이미 3명이 자리하고 있었다. 방일은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로 날렵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이 돋보였다. 그는 조용히 정우성을 주시하며 불편한 침묵을 유지했다. 방이은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눈가에 깊게 팬 주름이 그의 험난한 인생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묵묵히 앉아 정우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삼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중후한 남자로 그의 무게감 있는 존재감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방삼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정적을 가르고 들어왔다. 신입, 네가 그 유명한 미친 개를 잡았다더군. 정우성이 대답하기도 전에 방일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렇다니까요. 형님 정말 대단했답니다. 그의 말투에는 흥분이 서려 있었지만 방삼은 그를 무시했다. 방삼은 여전히 정우성을 바라보며 다시 묻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야, 내가 너한테 물었잖아. 입이 없냐? 정우성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대답했다. 네? 네, 전 이기면 추격시켜준다고 해서. 방삼은 느긋하게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의 눈빛은 정우성의 말을 음미하는 듯했다. 그래서 그 미친 개를 단 2방에 잡았다. 정우성이 다시 대답하기도 전에 방길과 반기가 동시에 깔깔대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방 안을 채우며 정우성의 어색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들의 웃음은 마치 정우성이 뭔가 어리석은 말을 한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방삼이 다시 정우성을 쳐다보며 물었다. 선수 등록은 했나? 시합은 언제 잡혔어? 정우성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그게 선수 등록하려면 매달 5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해서. 방일이 그 말을 듣고 폭소를 터뜨렸다. 아니 50이 아까워서 안 한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정우성은 더 난처해진 얼굴로 말했다. 제가 형편이 좋지 못해서요. 시합은 겁이 안 나는데 매달 50만 원은. 방이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하하하, 자네 지옥격투 대회를 전혀 모르는구만. 정우성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반기를 쳐다보며 말했다. 네? 그냥 각 공장끼리 격투기를 하고 내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의 순진한 질문에 방 안이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정우성의 무지를 더욱 드러내 보였다. 방삼이 다가오며 말문을 열었다. 좋아, 한 번도 된 것도 연이고 자네 실력 정도면 잘 봐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게. 정우성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물론이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방삼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대회에는 등급이 있어. SAB급이 있고 각 등급마다 순위가 있지. B급은 현재 100명 정도 되고 신입 기준으로 출전료가 100만 원이야. 승리 수당은 순위에 따라 배당액을 받게 되고 B급 상위 랭커, S급 챔피언 같은 분들의 출전 수당은 상상도 못할 만큼 많지. 자네가 잡은 미친 개는 A급 30이었어. 즉 A급 상위 랭커를 단 2방에 날려버린 셈이지. 그리고 회장님 추천으로 심사 없이 선수 등록만 하면 되는 걸 아깝다고. 정우성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저 머뭇거리며 방삼을 바라보았다. 방이가 조용히 정우성을 향해 말했다. 아니, 내가 스폰서로 나서 볼까? 정우성은 잠시 고민하며 머뭇거렸다. 방삼이 다시 말을 이었다. 아니야, 내가 선수 등록비를 내겠네. 대신 매달 등록비와 30% 이자만 쳐주면 돼. 어떻나? 방일이 재빠르게 끼어들었다. 아니야, 내가 댈게. 내가. 방일, 방이, 방삼은 서로 등록비를 내겠다고 다투기 시작했다. 그들의 말싸움은 정우성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정우성은 이 혼란 속에서 자신이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말을 꺼냈다. 제가 무조건 성공하리라 믿습니까? 등록비를 날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방삼이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게 도박이고 인생 아니겠나? 자넨 이제 그 세계로 들어온 거야. 방이가 진지한 얼굴로 말을 덧붙였다. 할 거야 말 거야? 다만 한 가지, 이 바닥은 한번 발들이면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명심하라고. 인생도 도박이고 죽어야 끝나는 거라고. 정우성은 잠시 말을 잃었다. 가석방이라는 말만 듣고 덤벼든 지옥격 투장에서 이제는 인생을 걸라는 말이 그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한편으론 26살에 17년형을 받은 그에게 더 떨어질 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그가 걸어야 할 도박이자 인생이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